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의 용쟁 호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 남과 북의 군사력에 대해서 요즘 밀떡 이런 유튜브 사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이야기들이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월등하게 우세하다지만 세세하게 따져보면 또 북한의 스타일로 바라본 군사력 관점 이런 부분은 또 다르다. 또는 또 어떤 정신력이나 이 싸울 의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땐 또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님 모시고 오늘 군사력을 좀 비교해 보겠는데요. 자, 일단 대사님 도내 국방비 부분에서는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있죠.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 한국이 지금 50조에서 53조 정도 되는데 북한이 어떤 기준에서 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2조가 좀 안 되는 1조 9천억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 개발하는 거 ICBM이나 이런 부분에 저게 북한식 돈으로 하면 미사일 다는데 들어간 돈이 한 2, 3조지만 저게 미국식 서구적 관점으로 미사일 원가를 계산하면 저거는 수십조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일종의 저는 군산복합제도 아니고 성군 국가. 그냥 게리슨 스테이트죠. 국가 전체가 군수산업체고. 군수산업체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국가 예산을 달러 대비로 해서 비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원가 개념이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원가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원가 개념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부분에 큰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표가 이제 나가고 있을 건데요. 남북 군사력 비교. 이 대사님 직접 작성하신 건데.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채널, 책, 인터넷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어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여기 이제 황장수 뉴스 브리핑이 밀떡들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주 라프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몇 가지 좀 통상적인 통계와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예컨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 북한의 잠수함 같은 경우에 80척 내지 88척까지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거기서 이게 작전에 의뢰를 발사한다든가 작전에 이제 직접 참가할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25척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그래서 근데 실전 가용한 그런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보유량은 있지만 실제 작전에 참가할 수 없는 그런 수치들은 다 뺐습니다. 오래된 잠수정 같은 거 말씀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연어급이니 뭐니 로미오급이 하는 게 73척 또는 88척 굉장히 지금 통계가 좀 엇갈리는데 실제 거기 취역 가능한 거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이 나오게 되면 그것도 이야기가 다른 게 되겠는데요. 일단 6개 공군을 이제 세 개로 간단히 나눠서 설명드리면은 일단 총 인원은 저희들이 60만인데 아마 최근에만 좀 강군해가지고 58만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항상 100만 이상이었죠. 근데 과연이 지금 현재로서는 128만, 그 중에 이제 지상군 전력은 110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차 전력인데요. 여기 지금 화면에 띄운 대로 하면 전차 종류를 다 넣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제 한국이 한 2200대,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3500대, 북한이 좀 많은데, 일단 북한은 소위 말해서 3세대 전차량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구형 전차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력 전차라고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이제 K1, A1이 있고, 북한 같은 경우는 성군호, 그 두 개를 이제 비교해보면 저희들이 월등히 이제 낫다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차 대수는 저희들이 밀립니다만, 일단 사격 통제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구릉진 땅을 가다 전차들이 갈 때,
목표를 정확하게 타개할 수 없으니까 사격할 때는 반드시 정지한 상태로 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동간 사격이 가능하거든요. 포탑을 이제 딱 정지된 상태에서 구릉지대로 달리더라도 사격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사격 통제 장치가 갖춰진 건 한국군이 월등하기 때문에 일단 전차진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얘들의 프로파간다에 따르면 일단 북한이 남침할 경우에 재파 전술을 통해서 한꺼번에 약 한 4,000대 전차를 동원하는 걸로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너희들이 막을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식의 이제 허풍을 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 4,000대가 러시아 평원을 달리는 것 같으면 좀 위협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는 4,000대를 한꺼번에 동원할 그런 지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전차들이 집중적으로 모이게 된다면은 뭐 아파치 헬기 같은 거 한 10대만 있으면은 아예 제1선을 돈자시킬 수 있는 전력이 된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보면 네. 우리가 뭐 자랑한다는 국산 흑표 전차, 흑표, 예. K2 흑표입니까? 예, 흑표입니다. 그게 뭐 파워팩이 뭐 독일 거를 이렇게 이제 가져온다다가 네. 그게 뭐 고장이 생기고 또 성능을 낮춰줘가지고 네, 네. 지난번에 문가리하고 무슨 동창이냐 친구냐 하는 회사에 네, 말이 문제가 많지 많았죠.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엄청나게 국방 비용을 많이 쓰지만은 이 국방 비용이라는 게 마치 누구도 시비 걸거나 제대로 긁어 넘기지 않는 밑빠진 독에 이제 물 같은 거라가 방산 비용에서 많은 부분들이 비리로 물 새듯이 그냥 새버리면서 네. 비효율성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방산비를 의존을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캐나다에서 중국 대사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방산비를 자기들도 뉴스에서 간혹 보는데 중국의 방산비리는 한 500배는 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비록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했고요. 지금 수왕님 말씀하신 흑표 K2는 지금 유튜브상에 어떤 뭐 국뽕들 채널을 보면은 뭐 세계 최강 전차라고 하는데 세계 최강 전차는 사실은 실전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통계에 따르면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제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 A1 K2라든가 그게 세계 1위가 될 줄 알았는데 왜냐면은 걸프전 이라크 전쟁 때 단 한 대도 격파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라크 적 전차에 의해서 한 대도 타격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자체 기계 결함이나 그 고장으로 이제 파괴된 건 있어도 적 전차에 타격된 건 없는데 그런 레벨의 전차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전문가들이 레오파드 2형을 세계적 1위 전차로 올렸더라고요. 레오파드요? 예. 지금 독일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독일군이 가지고 있고 아마 스페인이나 다른 EU 국가들이 아마 많이 그걸 확보하고 있는데 문제는 에이브람스 전차에 비해서는 전투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투 경험이 없는 그런 전차 1위에 올린다는 것도 조금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데 흑표는 하여튼 그 재원상으로는 최소한 그래도 한 10위 안에 들어가는 걸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그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요즘에 전차는 물 안으로 거의 잠수도 되더만요. 예. 물 밑으로 간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개 전차의 어떤 성능을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종합 평가를 하죠. 이제 기동력, 방어력, 화력. 근데 그 세 개를 가장 이제 균형 있게 이제 맞추는 게 중요한데, 그럼 이제 그 구소련 전차라든지, 그다음에 남북한 전차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라면 대략 비슷합니다. 장갑이라든지 화력 기동력은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컴퓨터 시설입니다. 아, 컴퓨터. 컴퓨터를 얼마나 이게 결국에 사격 통제 장치라고 하는 그 용어를 얼마나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재원 개발을 했느냐는 문제인데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차는 뭐 상당히 낡은 기종들이고요. 그다음에 성군호 뭐 폭풍 여러 가지 개량형이 있다고 합니다만 실제 기술적으로는 저희 전차에 비할 바가 못 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난 10월 10일 날 야간에 군사 프레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신종 전차가 개발됐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북한 전차를 보면 소련 이제 T 시리즈와 유사한 모양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렇죠. 근데 그때 나온 북한군 전차는 보면 미군 전차 비슷한 외형을 좀 띠고 있던 부분 좀 보였어요. 아, 군사 퍼레이드 때 나온 거예요. 예, 모두 아마 에이브람스 전차와 유사한 걸로 그렇게 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보시면 일단 외형이 미국 전차하고 굉장히 근대화됐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 과거에 소련 전차도 이제 뭐 세련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그 포탑의 위치나 자태가 도발적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이제 서구의 전차들은 좀 더 균형을 갖춘 포탑과 차체가 균형을 갖춘 거였는데 최근 이번에 군사 프레드 나온 건 일단 서방에서는 M2020이라고 붙였더라고요. 정식 명칭 모르는데 2020년 프레드에 발견됐기 때문에 M2020이라는데 아직 그 재고는 뭐 확실히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보니까 보기륜 차체의 그 발통이 되게 6개는 이게 7개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캐터필라를 돌리는 그렇죠. 그 발통 이게 7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차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차체가 늘어나게 되면은 어차피 엔진의 성능이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최신형 3세대 전차 같으면 1500마력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북한이 1500마력 되는 엔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1000마력이라고 한다면은 차체가 큰데 뭐 엔진의 마력이 그렇게 거의 비례해서 커지지 않는다면은 성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게 아직은 수수께끼에 쌓인 전차예요. 자, 근데 그 하나 좀 의미 있는 게 한국이 지난번에 소련에 차관을 주고 돈을 못 받으니까 무기로 뭐 불금 사업으로 된 거예요. 불금 사업으로 그 중에 이제 T-80 그 북한에는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제국의 거의 마지막 재원 전차라고 봐야 되는 걸 한국이 지금 좀 갖고 있죠. 네네. 그거는 지금 한국군이 35대 정도 아마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뭐 전력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데 소련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들이 그렇게 전략 물자라고 저희한테 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T-80 러시아 전차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걸 아마 밀떡들 이외에는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80이 한국에 좀 있다 이래 봐야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외에 이제 육군 전력은 육군 전력에 그 포가 있지 않습니까? 방사포죠. 지금 그 포는 되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 견인포, 자주포가 아닌 견인포가 북한이 아마 3,300문에서 3,500문 정도 가지는 걸로 알고 있고 자주포가 저희들보다 한 1,000대가 많습니다. 4,400대. 그다음에 이제 가장 위협적인 게 방사포인데 이게 무려 5,500문이 있더라고요. 방사포라는 게 사실은 옛날에 2차 대전 때 이 소련이 개발한 아주 대단한 신병기였습니다. 그때는 그걸 카츄샤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카츄샤포라고. 날아가는 그 이름 그 소리에 따라 그래 카츄샤였는데 그걸 독일군이 엄청나 당했죠. 베를린 공략할 때 그걸로. 그래서 그 독일군도 네벨베르프라고 그 미사를 만들긴 했는데 그에 비해서는 소련 카츄샤 훨씬 나았고요. 그 카츄샤의 변종에 하던 이 방사포입니다. 그게 계속 진화해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아마 하도 당해서 그때 자기들 아마 그걸 스탈린 올겐이라고 불렀죠. 스탈린 막 피아노 치듯이 날랐다는 건데. 근데 지금 북한군이 이제 장사포라고 부르는 게 이제 길게 날아가는 포가 이제 방사포 240mm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170mm 자주포가 있었는데 이제 자주포가 최대 한 54km까지 가고 방사포는 그동안에는 65km였는데 지금 북한군의 대형 그 뭐 6발짜리 그 방사포 그러니까 대구경 방사포 400mm짜리 그러니까 경우에 이제 6개 포대를 6개 6개 넣고 그다음에 더 구경이 큰 거 600mm짜리도 있습니다. 600mm짜리 그거는 이제 4개를 4개 쏘는 거. 그러면 그거는 지금 사거리가 북한 말로는 뭐 250km까지 180 못 가도 180 정도 간다니까. 그래 되면은 뭐 남한 전역을 다 쭉 커버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게 정말 위험한 게 단발식으로 날라오는 탄도미사일 같으면은 저희들 패트리어트나 뭐 요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방사포도 한꺼번에 수백 발, 수천 발 쏘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한국 국방 시스템으로는 이걸 사전에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지난번에 그 열병식에 할 때 보니까 나왔습니다. 북한의 그 뭐 ICBM이나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동 장치 TL이라 부르죠. 그 TL에다가 이 방사포 대구경을 6구멍짜리를 고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미국이 쓰는 다연장 로켓 그 뭡니까 MLRS 그것도 이제 장갑차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북한군의 그 무한 궤도형 이동 장치는 미군의 MLRS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훌상하더만요. 훨씬 위협적인 지금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로서는 방사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기종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가장 많이 전선에 배치한 게 북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어찌 보면은 이게 그
전술 미사일보다는 이 방사포가 훨씬 더 이렇게 군사기지나 민간에다 피해를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방사포가 이렇게 지금 도발적으로 계속해서 신종이 개발되고 한다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지금 잠수함이나 핵 미사일을 제외한 상태에서 방사포가 육군 전력 중에 가장 저희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북한군의 이제 탱크를 잡는다라는 게 네. 아파치고 네네. 이제 남은 부분은 뭐 TA-50, T-50을 네, 개량한 네. 공격형 경공격기 네. FA-50 네. 이런데 문제는 FA-50이 그 이 항속 거리가 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런 부분 속에서 달 수 있는 무장도 또 제한이 있고요. 네. 네. 그런 속에서 북한군이 이런 이 방사포 TL은 대부분 지하에 집어넣었다가 네. 굴 같은 데서 그렇죠. 필요할 때 나와서 쏘고 네. 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한국군이 헬기나 경공격기 등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그 지금 공격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그렇죠. 상황이 땅속에 있는 걸 갖다 원점 타기가 힘들 뿐더러 방사포가 일단 땅굴에서 나와서 이제 포사기를 하기 위해서 외부로 나왔을 때 그 짧은 시점에 때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뭐 영화에서는 뭐 흔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실제 전시 상황에서 그렇게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는지 굉장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한국 국방부 관계자나 군사 전문가들도 방사포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지금 단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미국의 그 A-10 썬더볼트 있지 않습니까? 그 지상 공격기. 그게 그게 맞아도 잘 격추도 안 되고 또 이렇게 화력이 굉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이걸 갖다 너무 오래돼서 도태시키려다가도 또 조금 더 쓰고 하잖아요. 그럼 미군 부대의 이 재고가 미국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국이 그 재고를 좀 중고라도 좀 사와가 북한군의 이런 어떤 방사포 전력이나 이런 데 대해서 공격용으로 좀 확보하면 좋겠더만은 왜 그걸 안 하는지 항공기로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이 똑같이 뭐 방사포를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양쪽 다 피해를 받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당장 북한처럼 방사포를 갖다 배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항공 전력에서 제압한 도료밖에 없는데 이거는 아마 지상군에서 가장 아마 초미의 관심사로 눈여겨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은 지금 전차가 최근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군사 퍼레이드 나온 전차가 그 전에 있던 전차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2018년에도 그 군사 퍼레이드 있었거든요. 그렇죠. 낮에 있죠. 근데 그거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다르냐면은 내가 뭐 그 선군호라는 거 그걸 아마 조금 이렇게 그 개량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선군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전차 위에 대공 미사일 그다음에 대전차 미사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주포가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포가 강하다면은 그래 자질구레했던 그 포드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얘들이 항공 전력이 약하니까 한국이나 미국 전투기를 향해서는 대공 미사일이 있어야 되고. 근데 대전차 미사일까지 있습니다. 그거는 주포 성능이 신통치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어떤 그 전차 위에다가 그런 뭐 대공 미사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전차 미사일 같이 탑재하는 게 그게 만약에 진화된 아이디어 같으면 전 세계 모든 전차들을 그랬을 겁니다. 근데 북한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전차는 전차로 제압하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막 그 덕지덕지 붙였었는데 이번에 야간에 나온 군사 프레드에서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걸 다 뗐습니다. 다 뗐으니까 막 사격 통제 장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방호 장갑차 같은 것도 중국에서 수입해서 상당히 아마 질적으로 개선된 전차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들은 이제 뭐 전차를 갖다 동원하겠지만 한국군 아마 전차 대 전차보다는 일단 저쪽에 북한의 전차가 동원된다면 일단 아파치 헬기부터 먼저 띄우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2차 대전 때 보면 이 러시아와 이 독일군 간에 전차 대 전차 파격 비율이 독일이 월등히 우수했죠. 이게 뭐 전투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가장 유명했던 그 1943년 여름에 쿠르스크 기갑전 같은 경우 뭐 전구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소련군이 잘 싸운 전구에서는 1.6대 1. 그러니까 독일 전차 한 대 격파할 때 1.6대가 파괴됐다. 가장 극심한 경우는 8.5대 1까지 간 경우 있습니다. 거의 뭐 10대 1 정도 되고. 그럼 이제 이 전차전 북한과 전차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지금 미국이나 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거의 10대 1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한국이 위했다. 이건 순진했던 그 기계 성능 그런 제품만 가지고 스펙만 가지고 판단해요. 자, 이번에는 그 이제 그
한국군이 지금 해군 쪽으로 좀 넘어가서 좀 따져볼 건데 일단 그 자료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총 240척, 그다음에 북한이 800척이나 되는데 이 수치를 보면 좀 위압적이죠. 근데 이 북한의 800척 중에 거의 뭐 절반 이상은 그 군함으로서는 쓸모가 없는 배들입니다. 상륙정 이런 거 경비정까지 다 포함한 거고요. 일단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세종대왕급 이지삼이 3척이나 있습니다만 북한은 이지삼 한 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축함이라는 게 자기들이 구축함이라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구축함은 한 대도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12척이나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국민학교 때는 이게 2척밖에 없었습니다. 충무함 1호, 2호로 해가지고 지금 12척이나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호위함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프리기트인데 이거는 뭐 크게 뭐 대수는 차이가 안 납니다만 그 지금 천안함 있죠. 전에 폭치인데 그게 이제 호위함입니다. 프리기트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수함은 아까 모두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아마 14척 아니면 15척 정도로 지금 그렇게 추산하고 있고 북한 쪽에 이제 제대로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게 이제 25척입니다. 근데 해군 전력은 지난번에 이게 뭐 서해 교전이라는 거 몇 번 해봤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아주 근대화된 컴퓨터라이즈된 사격 통제 장치가 있는데 걔들 아직도 이거 손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만약에 뭐 수상함끼리 대전을 한다. 이거는 뭐 상대가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휴전선에서 자동 그 기관총 발사 장치가 고장이 나가 있었는데 한 2달 지나도 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그때 쐈잖아요. 쏴서 우리도 대응 사격하려고 자동 그 기관총 발사 장치, 무인 발사 장치를 눌렀는데 그게 작동이 안 해서 나중에 유인으로 직접 쐈다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렇습니다. 아무리 최신형 무기를 갖다 놔도 그 군대가 해이했거나 기강이 물러나거나 그렇다면 이런 사태가 나는 거죠. 그 옛날에 그 실베스타 스탈론 나오는 람보2 그걸라면 재파견되기 전에 그 사령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CIA에서는 그 본부장이 그러죠. 이게 온갖 컴퓨터 자료가 다 너를 위한 거다. 세계 최강의 무기들이지 라고 하니까 람보가 이렇게 대답하죠. 최강의 무기는 싸울 수 있는 의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뭐 인류가 수천 년 지나면 건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현대식 컴퓨터라이즈된 좋은 무기 있다 하더라도 그걸 관리하고 싸울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해병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29,000명 정도 있습니다. 자, 북한에는 이 뭐 해병대라고 부르는 건 없고 해군 무슨 저격여단, 뭐 경보병여단, 또 육전, 항공 육전여단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 다양한 이제 특수부대를 운용하고 있고 북한이 뭐 이 함정들이 시원찮아서 그런지 이제 배로서 이제 이렇게 상륙하는 부분은 없는데 북한이 러시아에서 도입한 호버크래프트입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뭐 기습 상륙을 해병대 기능을 갖고 있는 부대는 있습니다. 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돌이켜 보면 2차 대전 때 독일 소련이 그 거창한 전쟁을 할 때 소규모 상륙 작전을 했었거든요. 흑해라든지 이쪽에서 크림 반도 쪽에. 하지만 걔들 해병대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보병들이 상륙증을 통해서 상륙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병대라는 걸 완전히 별도의 군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해병대는 뭐 항공모함까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미국 다음으로 영국이 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영국이 쇠락하면서 이제 해병대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적으로는 병력 숫자를 보면은 세계 1위의 해병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고요. 놀랍게도 제2위가 한국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귀신 잡는 한국 해병은 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은 경보병여단이나 항공육전여단, 공군 뭐 저격여단, 해군 저격여단 이런 걸 가지고 유사시에 그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글라이드 비슷한 또 소련군이 옛날에 농약 살포에 이렇게 쓰던 뭐 CN 뭡니까? 이상한가 뭐 있죠 뭐. 그거 쓴다네 소주던 얘기. 그래 나무로 만든 거. 그래서 적응 활공을 하고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거. 심지어 뭐 글라이더도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북은 이 남북 간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도발할 타이밍이 되면 선수로 이제 그걸 저공 비행으로 남측에 보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종의 뛰어내려가 이제 경보병 여단이 경무장을 하고 이제 주요 시설 한국의 주요 뭐 댐 또 원자력 발전소 또 서울에
뭐 각종 그 뭐 정부 종합청사, 청와대 네. 등을 공격하는. 파괴하겠죠. 그래서 북한이 뭐 한 서울 시내에 한 3-4천 명의 그런 특수 부대를 네. 이렇게 그냥 낙하시켜 가지고 네. 이제 기습 공격을 할 때 과연 한국군이 얼마나 달라붙어야 그걸 제압을 하겠느냐. 지난번에 보면 잠수함에서 네. 북한군 표류한 잠수함에서 네. 북한 애들이 이제 그 올라와 가지고 네. 그걸 잡을 거라고 한국군이 뭐 몇십만 명이 움직였잖아요.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무슨 간첩 몇 명 내려와도 네. 예, 거의 뭐 연대병력이 동원됐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특수작전 부분에서 네. 한국은 이 서해 5도 등을 지키는 사실상 방어용 특수작전이고 네. 북한은 기습 공격용 네. 이제 후방 교란용 특수작전 부대를 갖고 있다. 그런 특공대의 역할을 갖고 있는 아마 여단 병력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북한이 네. 서해 5도 중에 네. 중간쯤 있는 소연평도나 뭐 그런 섬들 가운데쯤 있는 네. 그 한국의 중대 규모, 네. 뭐 대대 규모 정도 있는 섬을 네. 기습해서 중간을 하나 점령하고 이제 인질로 잡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장기 예, 예. 이 교란전을 벌이면 이제 그것보다 더 서해 쪽으로 가 있는 네. 뭐 연평도나 백령도나 이런 쪽은 매우 곤란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서해 5도가 토막이 나는 그런 그런 상황. 기습적 타격에 대해서 아마 소장님이 예. 수년 전부터 아마 예. 그런 우려를 표명해 예. 왔었는데 예. 최근에 그 지난번 부시 행정부 때 그 국방부 부차관 했던 그 리처드 로레스도 예. 아마 또 동일한 우려를 아마 예. 표명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기동 타격대가 서해 무인도나 무인도만 점령해도 예. 그 자체로 상당히 위협이 되거든요. 꼭 저희들 군사기지가 있는 데를 점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한국군이 북이 그런 작전을 기습적으로 펼 때 북쪽에서는 거의 NLL 바로 밑이라서 네. 한 30분 안에 네. 도달해서 네. 처리할 수 있는데 네. 그 한국군이 만약에 그걸 구조하러 네. 이렇게 병력이나 비행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게 좀 당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좀 나옵니다. 자, 이제 공군 전력으로 보면 좀 어떻습니까? 그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육해 공군 중에 공군이 아마 이게 차이가 가장 큰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 공군뿐만 아니라 미 공군이 같이 합세하기 때문에 그 영국의 IISS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빠르면 30분 내에 제공권 한국이 잡는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기 주력 전투기 몇 개를 소개해놨습니다만 모든 기종을 다 기입하지 못했습니다만 제 한국 같은 경우에 약 지금 작전기가 한 250대가 좀 넘습니다. 근데 F4 이거 뭐 팬텀기인데 F4D, F4E, DAG 있습니다. 그건 뭐 밀떡들은 좋아할 부분인데 여기 너무 자세하게 복잡할 때 뒤에 숫자를 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F5 뭐 제공 이런 건 아예 그냥 제공, 이거 있으니까 다 빼버린 거고. 예. 그다음에 F15, F15K죠. 이게 슬래밍이거든요. 예, 이게 한 59개. 요 숫자도 사실은 조금씩 이제 바뀝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않고 제출되는 자료에 따라 전부 조금씩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F16이 이제 파이팅 펠콘입니다. 이게 이제 162개.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3세대 내지 4세대 전투기에 해당되는 게 저희들이 한 250개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미국 23하고 미국 29 이거 다 합하면 100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 한 70-80%는 전부 굉장히 노후한 비행기들입니다. 얼마나 노후했냐면 무려 6.25 때 쓰던 전투기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10년 전에 저희들 이야기 듣기로는 북한의 전투기 조종사가 1년의 비행시간이 단 2시간이었습니다. 1년입니다. 365일 동안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투병대가 편대비행을 하게 되면은 뭐 한 번에 기름값만 몇 억이 드는데 얘들은 지금 한 명이 1년에 2시간밖에 비행 못 한다는 게 10년 전의 뉴스 같으면 지금은 더 할 겁니다. 외화 사정이나 연료 사정이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이 이제 안 되는 상황이고 훈련이 안 되면은 기체 정비도 제대로 못 할 겁니다. 네. 전투에 투입되고 그다음에 그걸 계속 비행 시간을 늘리고 해야지 그다음에 이제 정비하는 능력도 향상되는데 대개 전투기 하나 이제 정비하려면 11명이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러면 이제 비행 시간도 없고 전투도 없는 걔들이 그간에 한 10년, 20년 동안에 얼마나 정비 능력을 향상시켰는지 그 점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각 전 세계 유력한 군사 연구기관들에서는 육해 공군 중에 일단 공군이 가장 차이가 나는 걸로 그래서 그랬고 여기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최신형 F-35는 이미 24대가 도착했죠. 도착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그걸 뭐 80대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엉뚱하게 그 중간에 F-35B 함재기로 바꾼다는. 그리고 또 올해 또 예산에는 또 뺐대요. 네. 그래서 장난치는 그건 것도 근데 아니고.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렸으면 소장님은 뭔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경항공모함은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 오히려 잠수함에 값비싼 장난감이죠. 예. 잠수함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고 저희들 사실은 대잠 능력을 그간에 북한이 압도적으로 잠수함 대수가 많았기 때문에 잠수함 능력은 저희들이 좀 뒤떨어진 편이고요. 만약 그런 유휴 자본이 있다면 경항공모함보다는 차라리 잠수함에 투입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전투기는 여기에 뭐 아파치라든가 이거는 헬기 종류는 기입 안 했어요. 헬기는 북한이 뭐 290대, 한국이 한 680대 있다. 네, 헬기는 핵일제로는 저희들이 월등히 헬기 등용인데 그 카이에서 이제 수리온이니 뭐 마린온이니 이런 걸 만들지 않습니까? LAH나. 근데 이제 그런 유로콥터를 이제 본따 가지고 한국우주항공에서 만드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 속도나 거리가 지금 조금 떨어져 가지고 이제 작전용에 문제가 있다, 좀 개량이 돼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수리온이 나왔을 때 한국 국방부가 굉장히 자랑을 했었는데 타보진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주성이 좀 안 좋습니다. 미제 변이 굉장히 약하고 이번에 다시 아마 수리온 2를 아마 계속 저희들이 쓰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그보다는 미국에서 차세대 헬기를 또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온 2를 만약에 저희들 받을 쓰기 때문에는 미국이 차세대 헬기를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떤 게 자꾸 이제 국산화 하는데 저희같이 북한하고 언제든지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위기 상황에 있는 국가로서는 국산화보다는 일단 전쟁이 터졌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싸우냐가 문제거든요. 국방비를 전략을 하거나 그다음에 무기 체계를 국산화한다고 전쟁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 전쟁 터지면 아무리 비싼 무기라도 최고의 화력과 최고의 파괴력을 내는 무기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제 국산화율이라든가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미국하고 협상할 때 필요하겠죠. 너희들이 무기를 좀 싸게 팔지 않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만들겠다 이런 식 협상 카드로 쓰는 거지. 그게 너무 이렇게 올인해서 수리온 사업 같은 건 제 개인적으로 좀 반대를 표명합니다. 지금 내년에 이제 나온다는 KF-X 사실 그건 저는 박근혜 정권 때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했는가 하면 F-16을 그 옛날지 해라. 키워라. 그래서 F-16의 엔진을 키우고 그래서 F-16이 또 F-16V는 완전히 있기 전에 F-16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F-16을 덩치를 키우고 미국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의 기술 제공하에 한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F-16보다는 성능, 거리, 속도가 좀 빠른 그래서 무장도 조금 더 나은 그 정도를 개발해서 어중간한 나라에 팔아먹는 게 한국도 쓰고 엄청 대량 생산해서 낫지. KF-X를 생산해가지고 나중에 저걸 어디에다 팔아먹겠냐. 지금 엄밀히 따지면 KF-X는 이제 4세대 전투기입니다. 4세대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미국에서 F-35 5세대 전투기를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미 앞서 나간 세대 전투기를 저희들이 뭐 주력은 아닙니다만 그거를 지금 24대 도입했고 계속해서 지금 대수를 늘려나갈 건데 근데 과연 KF-X 사업을 해서 만든 전투기가 어느 정도 효능을 발휘할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봤을 때 FA-50을 만드는 걸 보고 그게 이제 F-16 도입할 때 그게 이제 옵션으로 이렇게 끼어져가 오프셋이라고 기술 지원이 있었는데 한국이 못 만들 거라고 보고 했는데 FA-T50을 어째 만들고 또 그걸 약간 개량해가 뭐 FA-50이라고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좀 싼 나라들한테는 약간 좀 먹혀들었는데 그래도 가격이 좀 비싸다 뭐 그런 부분이나 또 싼 나라들이 갖고 가기에는 싼 값에 좀 고성능이다 이렇게 좀 했는데 어쨌든 만들긴 얼른뚱땅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해외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상당히 그런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록히드 마틴이 디자인하고 한국이 이 매니팩처 해가지고 저는 F-16의 이 뭐라고 할까 이 개량형을 한국이 덩치를 키워서 무장을 키워서 만들어서 팔면 제법 세계에 많이 팔아먹을 건데 왜 이걸 갖다가 만든다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모르겠어요. 그런 걸 만드는 쪽에 있는 한국의 업체들이나 연구소는 좋겠지만은 이게 과연 어디에 몇 대를 팔아먹고 한국군은 또 언제 양산을 해서 쓸 건가 이 부분이 좀 일본이 뭐 J자 붙는
전투기를 개발을 해도 안 쓰지 않습니까? 네. 안 쓰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옛날에 유로파이터나 라파를 수입한다고 이렇게 뭐 준비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근데 우리는 뭐 뉴질랜드나 스웨덴 같은 그런 한가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 언제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유사시 전쟁이 났을 때 무기 유명하게 체계가 호환성이 있어야 좋은 되거든요. 예. 어느 한 기종은 무슨 뭐 유럽에서 받아들이고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독자적인 대규모 어떤 그 군수사업 같은 거는 그래서 실전 대비용이라는 차원에서는 좀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나마 국방이나 예. 애국하고는 다르게 네네. 실질적인 전력화 문제나 동맹이라는 문제를 봤을 때는 네. 그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사실은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제 그 새로운 신형 잠수함 도입, 이공구 잠수함 도입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선 세대를 먼저 건조해서 저희들이 사기로 했었죠. 네. 도입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 냄새를 맡고 사르코지 대통령이 저희들한테 직접 전화가 오고 그랬어요. 프랑스 잠수함을 사라고. 그래서 이제 방산청하고도 이제 연락을 취해서 이제 종합 검토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물론 뭐 대사관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개입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국방부가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전쟁을 잠수함 가지고 전쟁을 해본 나라는 독일이지 않느냐. 예. 프랑스도 물론 우수한 잠수함을 만들게 하는데 그래서 결국 독일 잠수함으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만 사르코지 대통령이 한국 청와대에다 직접 전화를 하고 난리를 피웠었거든요. 그래서 군수 제품 하나를 갖다 어떤 타국이 하나 판다는 게 어마어마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저희들도 만약에 좋은 무기를 개발해서 할 수 있다면 지금 K9 자주포 같은 건 완전히 명품이 됐더만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도 좀 저희들이 자국 제품이나 과장되게 선전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뭐 폴란드, 덴마크는 유럽에 터키니 뭐 심지어 이번에 뭐 크기 전쟁에도 나왔다 그래요. 네. 아제르바이잔. 예. 근데 요 최근에 보니까 그게 차체가 되게 우수하다 보니까 완제품은 자꾸 차대를 살라는 경향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좀 못산 나라들 완제품을 사면 힘드니까 무장 같은 거 다 빼고 자기들이 부실 테니까 차대만 좀 달라. 조금 이게 조금 지출이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런 편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그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러프하게 짚어봤고요. 다음에 좀 디테일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이제 개관을 했다면 다음에 이제 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짚어보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장님 이거 뭐 최근에 이제 그 밀떡들 그다음에 군사 문제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화를 해보면은 좀 극단적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남북한 대결하면 한국이 무조건 이긴다. 또는 아니다. 북한들 월등히 잘할 거다. 우리 지금 당나라 군대 아니냐. 저런 어떤 군기 가지고 어떻게 싸우고 극단적인 평가가 있죠. 근데 어느 쪽이 옳다고는 이야기고 분명히 아마 해답은 그 중간에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의 저런 어떤 군기문란이라든가 국방적인 회의, 그 다음에 싸울 의지가 없는 이런 군대 같으면은 실제 전투가 났을 때 아무리 저희들이 우수한 군사 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쟁은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 그건 저희들이 아마 철칙으로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저기 모술에서 그 IS가 이라크 제3의 도시인가요? 그 모술을 공격할 때 미국이 주고 간 험비부터 뭐 자주포부터 뭐 다 있었죠. 헬리콥터도 있었고. 그런데 IS 한 4-5천 명이 와 하고 도요타 트럭에다가 장착한 기관총 들고 쫓아오니까 그 무기를 신무기를 다 버리고 지금 도망을 가버렸던 거 아닙니까? 이라크군이요. 그보다 더 심한 거는 아마 월남전이었겠죠. 아마 제네바 평화합의하고 엄청난 물자를 세계 4위의 군사력. 그래서 월남이 패망하고 나니까 소위 말해서 통일된 베트남이 세계 4위 군사력이 워낙 많은 무기를 남겨놓고 왔으니까 그런 걸 본다면은 뭐 무기만 가지고 전쟁하는 건 아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어떤 그 군사적 섭리 여기 아직도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최근에 이제 군사력 이제 비교를 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한국이 대개 한 13위 정도로 하다가 최근에 10위로 올랐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바로 앞에 9위가 독일이었습니다. 한때 천하무적 9위가 독일이었는데 이게 지금 13위로 떨어져가지고 저희하고 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독일이 뭐 거의 군에 대해서 지출을 안 하니까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2위에서는 영국, 프랑스보다도 더 지출을 안 하는 거기다가 이제 그 통일 후에 추적이 사라지게 되면서 군대 자체가 굉장히 해이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 개병제를 2000년도 10년 그 정도까지 하다가 지금 이제 포기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대 기강의 해이라든가 어떤 뭐 사기 저하 이런 건 지금 독일 연방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앞부분에 1, 2, 3위는 아직 순위의 차이가 없습니다.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중국이 워낙 경제 대국이니까 군사력 2위가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양적이나 질적인 차이에서 중국은 아직 러시아의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1부는 남북의 군사력 비교를 지금 해봤고요. 내일 2부에서 미사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